안녕하세요. 경제심리학 전문가 과정을 함께 학습하게 된 강사 임채정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사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함께 시작하게 될 것은 우리 경제학, 그러니까 표준 경제학과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심리학 과정을 합쳐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다 이러면 우리가 제일 쉬운 개념은 뭐예요? 돈을 쓰는 겁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사회가 돌아가고 그 대신 그 안에서 우리가 재화를 이렇게 사회 안에서 함께 활용하고 사용할 때 중요한 게 마음에서 정말 이 돈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또 사실 경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미세한 부분들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합치게 된 것이 경제 심리학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에 굉장히 많이 우리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서론보다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인사는 여기 정도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심리학 전문가 과정 제1강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경제심리학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심리학이 뭔지 그렇죠? 알아야지 우리가 학습을 좀 하겠죠. 물론 제가 웬만하면은 그 표준 경제학보다는 훨씬 더 조금 쉬운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사례, 그림, 사실 함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함수 이런 것들 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좀 쉽게 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경제심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시간은 뭘 할 것이냐면 히스토리를 좀 훑고 지나가는 그런 가벼운 시간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1강이죠. 경제심리학의 이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경제심리학 이거는 어떻게 시작됐냐 이런 부분들 항상 우리가 책을 이제 펼치게 되면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심리학의 개념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하죠. 물론 이제 굉장히 독특한 내가 뭔가 프리미엄자가 붙어야지 막 돈을 쓰고 싶다. 재화를 이렇게 돌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비용을 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를 갖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겠죠. 그래서 경제심리학에는 그런 갖가지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싶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제학 이론을 적용시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고, 다음에 2차 시라든가 3차 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간단한 이론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반에는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해주고, 초반에 어느 정도 우리가 쌓아 올렸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에 가서는 정말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 심리적인 특성을 경제학 이론에 적용시킨 학문이 우리가 경제심리학이다. 네, 다 끝났어요. 너무 쉽죠? 네, 경제심리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학이랑 사람의 심리 있지? 막 이렇게 싸게 사고 싶고 내가 이득 보고 싶고 이런 것들 합친 게 경제심리학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너 공부 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다 나왔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만 끝내면 그쵸?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네, 너무 아쉽죠?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버트 사이먼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왜 유명하지 않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여러 가지 저술해 놓은 책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학상을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학
학자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어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행정학 쪽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혹시 경영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경영과 경제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명한데 하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여기선 노벨 경제학상만 얘기했지만 상이란 상은 다 쓸어서 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워낙 포지션이 여러 군데 이제 걸쳐져 있다 보니까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과학 이런 부분들 다 짬뽕 시켜가지고 모든 부분에 굉장히 대가로서 불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학 이러면 이제 함수 나오고 이제 도표 나오고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주류 경제학이 간과했었던 제한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자를 다루었던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는 경제학상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대가로 불렸던 분이라는 것을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포지션이 그렇긴 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사실 되게 정확한 걸 얘기해요. 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버트 사이먼은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데다가 뭘 더했다? 바로 심리학. 네. 이렇게 A라는 이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은 A로만 움직이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주류 경제학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학계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버트 사이먼 얘기를 좀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 텐데 인간의 경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심리 특성을 강조했던 학자는 우리 또 은근 들어봤어요. 애덤 스미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애덤 스미스 얘기하면 기억하시죠? 국부론. 네, 국부론. 네, 또 국부론 이렇게 여러 많은 약간 이론들이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국부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능력을 전파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주류 경제학의 시장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우리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막 도덕, 생활과 윤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약간 정부가 개입이 되면서 그쵸? 시장 그래도 잘 돌아간다 막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부론의 책 진짜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다 읽어본 사람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거는 굉장히 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본인이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들보다 약간 너무 개념 자체가 좁게만 부각되는 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중상주의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시장 경제에 자기들끼리 돌아간다고 그거에만 자꾸 집중을 하냐. 나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국부론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사실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안 할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애덤 스미스 얘기를 안 하면 또 경제학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애덤 스미스는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심리 특성을 경제에다가 갖다 붙여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어본 얘기들이죠. 그래서 국부론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부론, 아까 애덤 스미스가 좀 불만 가졌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애덤 스미스는 뭘 원했었냐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덕감정론에 관련돼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나 나중에 묘비에다가 국부론 쓴 애덤 스미스라고 하지 말고 나 도덕감정론 쓴 애덤 스미스라고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히스토리죠. 그래서 어쨌든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국부론 저술에 영감을
준 저술, 도덕 감정론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본 저술을 통해서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 다양한 심리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심리적 감정들은 이성적인 마음가짐으로 진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 이론하고는 좀 달리 경제 행위를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었던 행동경제학, 경제심리학의 개념에 굉장히 가깝게 주장을 했던 학자가 애덤 스미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애덤 스미스를 생각했을 때 국부론만을 기억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도덕 감정론까지 함께 기억하시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사이먼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같이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사이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 직전에 20여 년 동안 어쨌든 경제심리학, 행동경제학이란 용어도 공식화되면서 초기에 이 경제학의 학문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행동경제학의 대가긴 하지만 그 전에도 약간 비슷한 조짐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에 행동경제학을 구행동경제학, 네, 과거에 사이먼 전에는 전에는 구행동경제학이라고 했었고 당시 주류 경제학이 뭔가 금과 옥조처럼 살고 있던 합리성의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이론적으로 된 것, 그대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경제는 그렇게 정말 돌아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행동경제학, 그다음에 경제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부상되었던 지역은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있어요. 또 미시건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뭐 이런 데 많은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했지만 행동경제학의 선두주자로서 아까 하버트 사이먼, 그분이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교수였죠. 그리고 또 조지 카토나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두주자다. 뭐 전 경제학이 있건 뭐 선두 경제학이 있건 이 사람들이 역시 대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제학이라는 게 어쨌든 기본적인 원래 틀이 있지만 심리가 들어가게 되는 우리 경제심리학은 믹스된 새로운 신생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명의 학자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정통 경제학자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심리학과 인지과학, 그쵸? 학문적 커리어를 쌓거나 그리고 아예 심리학 박사 학위자 이런 거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거 저거. 그래서 완전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학자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 어쨌든 경제학 관련돼가지고 노벨 경제학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의 행동경제학 그다음에 경제심리학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는데 많은 후속 학자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분들 뒤로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5년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주류의 영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는 경제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것이 많은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활발한 분야로 성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현실 적용이 좀 불가능하다. 이거 뭐냐? 너무 어렵다.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약간 대세 학문으로서 우리가 지금 대세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세 학문으로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행동경제학, 그러니까 경제심리학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실험경제학, 그쵸? 그래서 여기에 스미스가 다니엘 커너먼하고 이런 부분에 또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공동 수상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경제학은 가라. 우리 심리가 포함된 경제학을 함께 하면서 바로
생활에 막 적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세가 되게 됐던 여러 가지 또 히스토리가 있었죠.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들, 히스토리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경제학에 비해서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많은 학문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 경제학자들은 가끔씩 경제심리학이 굉장히 조악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학문이 아님을 왜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또 그래, 경제심리학, 일반 심리학, 그다음에 경제학 이런 것들 그냥 막 무조건 섞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도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심리학에 관련된 학자들은 다 거의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현대적 정의를 보게 되면 심리학으로 경제 현상을 짚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바탕이 돼 있긴 하지만 이 경제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이 조금 더 비중이 더 크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경제 심리학은 지금 현재 세계의 관심사인데요. 심리학자인 데니얼 커네만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 2017년에도 또 리처드 탈러가 누군지 아세요? 리처드 세일러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람? 이게 이제 영어 때문이죠. T로 시작하는 이 영어 때문에 그런 건데 리처드 세일러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가끔씩 서점에 가서 볼 수 있었던 책 넛지. 네, 넛지 하버드 교수와 함께 넛지라는 책을 쓴 분이세요. 그래서 리처드 탈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심리학이 경제학과 관련성이 있는 이제 분야임이 완전히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넛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가끔씩 보고 넘겼던 그 초록색 책 있잖아요. 커버 초록색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책의 바로 주인공인 저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준 경제학 같은 경우는 바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합리적으로 다가간다. 이런 게 표준 경제학이라면 경제심리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간은 합리화한다.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 같지만 비슷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제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것도 내 핏에 맞으면 그것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소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도 계속 해볼 거고. 그래서 손실 회피는 인간 심리를 이용하고 희소성이 강조되어야 소비자 심리가 움직이는 뭐 이런 케이스, 이런 것도 뒤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 행동, 자기 의사결정의 지렛대를 삼는 사회적인 증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실제로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 어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니까 그것은 옳다. 그래서 내가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파악하거나 실제를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냐 아니면은 감정을 고려한 경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제 심리학에서 현재 아주 많이 싸우고 있고 아주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계속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경제심리학의 기초 이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프로스펙트라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한적인 합리성입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는 말은 내 기호가 되게 명확한 거예요. 거기에는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딱 떨어져야 돼요. 경제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변해야 함을 가정으로 하고 있어요. 불변해야 돼요.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그 기호를 토대로 자신의 효용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안에서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어떤 옵션이 껴요? 왜 우리가 경제심리학이 나왔겠어요? 감정.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쉽게 바뀌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도 총 용량의 이제 과부하가 되면 이제 막 기억도 바뀌거나 기억이 막 변이 되기도 하고 또 연령에 따라서 기억력이 또 이게 감퇴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일관적인 경우가 이제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관적이지가 못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이 실질적으로 경제학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거 뭐냐? 이거 이론적인 거 아니냐? 이거 탁상 공론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로 인간이 합리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거, 그거랑 이제 맞냐? 이렇게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에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 합리적인 어떠한 뭔가를 내밀어도 사용하는 인간이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거다. 이런 것에서 바로 시작이 된 거고 그것이 바로 제한적 합리성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는 무한대에 가까울 텐데 그 정보를 다 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또한 그 엄청난 정보를 다 입수했어도 그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다 알면 돼요. 그럼 거기서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먼저 선택한 사람들 혹은 새로운 정보들 떠다니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합리성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판단에 오류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생겨나게 됐죠. 그 다음에 리스크와 효용입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 경제심리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우리 아까 프로스펙트 이론 제가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리스크와 효용의 관계를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전 게임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동전 게임 이름 뭐냐면 동전을 빡 던집니다. 그래서 앞면이 딱 나오면 그때는 1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게 되면 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월드컵이라든가 예를 들어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동전 딱 던져가지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전 게임 두 번째는 동전을 던져가지고 어디가 나오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던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까에 비해서는 반, 5,000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게임 가운데서 하나만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의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바로 어떠냐면요. 보통은 두 번째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서 프로스펙트 이론을 보시면 좋을 텐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만약에 6 미만의 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600만 원 받는 거예요. 판돈이 커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이 나오게 되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사위 게임 1입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어떤 수가 나오든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게 되죠. 아, 그래. 첫 번째 주사위 게임 1 같은 경우는 우선은 6 아래, 그러니까 주사위에 몇 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600만 원 받겠는데 근데 만약에 6이 나오면 어떻게 돼? 나는 하나도 못 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뭘 던지든 500만 원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똑같죠? 아까 걔처럼. 아까 앞에서도 동전 게임처럼 차라리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받는 것을 대부분은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펙트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된 거, 리스크의 효용 이런 것들 다 이제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프로스펙트 이론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6 미만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600만 원을 잃는 거예요. 이번엔 받지 못해요. 그리고 6이 나오게 되면은 0원을 잃는 거예요. 아까 받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사위 게임 3.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어떤 수가 나오던 간에 500만 원을 잃는 거예요. 네, 아까는 어떤 수가 나오던 간에 500만 원 받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또 잃게 됐죠. 그렇게 잃는 거. 그거 중에서 어떻게 뭘 하겠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떠냐. 그러면 사람들은 리스크 선호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대 손실이 같다고 해도 아까 주사위 게임 3, 그 다음에 주사위 게임 4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잃는 거죠.
잃는 건데 그 중에서 리스크, 반드시 리스크가 있는 건 어떤 게임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주사위 게임상. 얘가 무조건 리스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아까 주사위 게임 3은 어땠어요? 그래도 어쨌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잃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잃게 될 경우에는 뭘 선택하냐?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아예 속 편하게 뭘 던지든 잃는 걸 선택하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도박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동전 게임처럼 리스크 회피적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원금이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적이다. 그런데 손실을 잃게 되는 도박에서는 리스크 선호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은 리스크 회피적이야. 어떻게든 이득을 얻어야 돼요. 네, 이득이 좀 적더라도.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실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안 볼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첫 시간이어서 많은 것을 배우진 못했어요. 그냥 많은 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경제심리학의 개념적인 정의를 얘기했을 때 이제 사이먼이라는 학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었지만 경제학상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현재의 우리가 이제 경제 심리 이런 부분의 대가라고 보이게 되는 사이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국부론이라고 했던 애덤 스미스 국부론 진짜 애덤 스미스만 생각하면 우리가 국부론만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부론만 쓴 것이 아니다. 국부론 빼줘라. 묘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학자들이 경제학에다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나름의 너무 경제학 너무 뻣뻣하다. 이거 사람들이 과연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경제심리학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하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 이론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리스크와 효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잃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 반드시 따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경제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쿵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뭐 2강도 그렇고 3강도 그렇고 많은 이론들이 나올 거고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어가기 위한 어느 정도 기본은 우리가 베이스는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